네, 한국 증시를 떠나야 한다는 말이 나온 지 참 오래됐죠. 이번엔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쳐 엑소더스가 일어날 우려도 높은데요. 일각에서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워낙 낮아서 오히려 우리 증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추진 후 고조되는 전국 불안, 증시와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송재기영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비상계엄 사태가 좀 일단락됐습니다만 불안감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탄핵 정국으로 들어섰는데요. 증시 상황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제 하락했는데 오늘 또 조금 불안감 있죠? 송재경 대표님. 지금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증권시장. 예, 일단 심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불안한 것만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예. 다만 실제로 시장의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참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사실은 어제 오늘 사실 소위 주식시장의 변동성 폭 봐도 어제 한 1% 빠졌고 오늘은 거의 보합권이었다가 지금 소폭 어쨌든 상당히 어제 오늘 보면은 이 정도는 오히려 이 계엄령 발표 해제되기 전 한 이틀간의 변동성에 비하면 매우 양호하다. 그때는 막 2% 오르고 2% 빠지고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엄청난 변동이 느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고 이제 굳이 말하자면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테마주? 예, 이제 굳이 말하면 윤석열 테마주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면 원전, 대왕고래나 뭐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주라고 해야 되겠군요. 사업 추진이 좀 불투명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또 거기에다가 이번 사실은 예산안 통과가 다 되지는 않았지만 그와 관련된 예산이 거의 다 완전 삭감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의 변동성은 매우 커진 것을 제외하고 나면은 특별히 시장은 생각보다는 투자자들은 차분하게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했기 때문에 만약에 비상계엄이 유지됐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그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조금 뭐 안도하는 건가요? 아니면 워낙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더 떨어질 여지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요인이 다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좀 빨리 해소되는 모양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안도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외신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평가가 올해 한 해 동안에 굉장히 부진했던 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어제의 변화 정도는 상당히 양호한 거였다. 하락폭이 좀 괜찮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뭐 1%대 이상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뭐 한 0. 몇 % 정도 빠지고 있잖아요. 1450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인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지금 탄핵 발의가 되고 이게 뭐 9일인가요? 우리 7일 날 뭐 의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 그 정치 일정에 따라서 이게 만약에 길어진다고 하면 이 우리가 위험자산은 굉장히 투자 심리가 크게 작용하잖아요. 이 심리에 상당히 안 좋을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연말이 되면 북을 많이 닫기도 하고 거래량이 좀 줄잖아요. 연말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유동성도 좀 작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긍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우리가 항상 변동성을 감안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블룸버그가 그나마 이제 선방을 했다고 보지만 지금 야당 주도로 시작된 대통령 탄핵 이른바 탄핵 열차가 과연 7일 국회 의결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외국인들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 많이 팔고 오늘 또 지금 많이 파는 거죠? 이 정도 얼마나 팔았어요? 그렇죠. 어제도 한 4천억 순매도를 했고 오늘도 지금 한 3,200억 정도 코스피에서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어서 예. 어쨌거나 이틀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은 좀 걱정스럽긴 한데 예. 사실은 주식시장은 언제든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예. 오히려 진짜 외국인들이 정말 마음이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보려면 환율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 시장을. 예.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 환이 사실은 이런 표 있지만 주식 투자자들보다 네. 외환 매니저들이 좋게 표현하면 상당히 민감하고 그리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정말로 예민하게. 방금 1분 전과 후가 갑자기 달라질 정도로 변동성이 엄청 심하게 대응을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실제로 그 밤에 있었을 때 야간 그 외환 시장에서의 그 변동성을 제외하고 나면은 솔직히 어제 오늘의 현재의 그 외환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그 당시 그렇게 폭등했다가 조금 낮아졌다. 그런 예, 얘기군요. 오히려. 그래서 그 전에 지난주 이미 너무 많은 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까먹었지만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예상 밖으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그리고 사실은 환율이 좀 위로 많이 튀었었거든요. 한 21원 이상 좀 많이 좀 올랐는데 지금 이틀 동안 사실은 2원 정도 오히려 내렸어요. 사실은 합쳐보면.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외환시장, 물론 아마도 외환당국이 암암리에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지만 예. 외국인들이 정말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게 관리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외환 시장에 개입이 조금 있어서 그나마 원달러 환율에 이게 상승 압력이 조금 제한돼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시는데 이 정도면 그러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떠난다, 셀 코리아다 이렇게 좀 할 정도는 아닌 거네요. 증시나 외환 시장에 외국인 자금 이탈만 보면. 근데 사실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지난 7월인가요? 예.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되게 이제 누적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만 보더라도 약 한 4조 2천억 원 정도가 이제 순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 11월 달에 그 영업일수가 한 21일 되니까 일평균으로 보면 약 한 2천억 정도 평균 나간 거거든요. 하루에? 예, 평균적으로 보면. 예. 근데 29일 같은 경우에는 약 7천억, 거의 8천억이 나갔었어요. 예. 근데 어제 4천억 또 아까 지금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3천억 정도 나갔다고 하면 오늘이요? 오늘 네. 그러면 11월 달 평균보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무래도 좀 추세로 놓고 봤을 때 지난달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매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한 상황이 아니냐. 앞으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이거를 사태를 잘 관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예. 근데 우리 정책 당국에서는 이미 기본적인 정책은 다 풀어놓은 것 같아요. 대응책으로. 그렇죠. 한국은행이 외환 RP를 뭐 저거 조치를 해놓고 예. 기재부도 뭐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얘기해놨고 금융위도 증시나 채권 안정펀드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정책은 해놨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정치 불안정성, 불확성 자체가 어떤 식으로 종결이 날지 예.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관적인 말씀 안 드렸는데 상당히 저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과도 물려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또 법들과도 물려 있어서 이 12월 달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잘 관리하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향후 전국 불안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 향방, 우리 자본시장, 증권시장 큰 영향을 받을 것 같다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팔고 있잖아요. 특별히 파는 업종이나 종목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일단 많이 오른 본인들이 수익을 많이 낸 대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주죠. 금융주. 예. 연체 이후에 사실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사실은 그러니까 모범 답안 앞으로 이런 회사들처럼 해야 된다 한 것이 이제 은행 금융지주들이었고 많이들 사실 올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호응하면서 원래도 지분이 많았지만
훨씬 더 계속 많이 늘려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변동성, 앞으로의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이 되니까 연말까지 붓클로징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프라핏 테이킹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차익 실현하고 차익 난 실현을 다음에 빨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로 가고 있는데 다만 이렇다고 무조건 우리나라를 셀코리하고 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고 이 와중에 오늘 같은 경우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이 기존에 많이 빠져서 원래 외국인들이 좋아하던 선호 종목들이나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반 동안 계속 좀 사들어오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네, 외국인들이 오늘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셀코리아라고 얘기하기에는 분명 그러니까 많이 먹은 종목들은 좀 팔아내고 네. 그리고 본인들이 좋아하고 앞으로 더 많이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 종목들은 더 사들어가는 걸 봐서는 아직은 한국 시장을 포기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거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SK 하이닉스는 왜 사는 겁니까? 많이 뭐 빠졌죠, 사실은.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도 있는데 그런 영향은 크게 우려하지 않나요? 그걸 반영해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예. 사실은 그러니까 엔비디아 밸류 체인 안에서 사실 최대 수혜 종목인데 마이크론보다도 그래서 사실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퍼폼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말씀 주신 대로 7월부터 7, 8, 9 네. 굳이 한 10월까지도 놓겨 보면은 엔비디아는 반등을 해줬는데 사실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는 거기에서 상당히 소외되면서 많이 빠졌었기 많이 때문에 떨어져서 산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여기서 더 팔릴 거냐, 소위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이다라고 판단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계엄 비상 사태에 따라서 증시, 외환 시장 많은 변화가 있는데 또 그날 급등락했다가 다시 회복된 게 비트코인 가격이었어요. 정말 시장의 변화가 컸는데 오늘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해외 시장에서 10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우리하고는 물론 직접 관련 없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이 올라서 끝났고 예. 우리 한국 거래소에서는 지금 빠지고 있고 제가 오전에 체크했을 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장마다 좀 특징이 있고 또 한국 센티멘트 문제가 있으니까 예. 그런 거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지만은 이런 변동성 때문에 좀 많이 주저했던 게 사실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그동안 변화해 왔던 가상시장 자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긍정적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자산시장 환경 자체가 왜냐하면 예. 트럼프 2.0 하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기대하잖아요. 규제 완화라. 예. 그 영향이 이제 비트코인이 뭐 1만 달러 넘어가고 있고 또 최근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또 리플이 또 올라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최근에 어제는 또 리플이 많이 빠졌어요. 네, 리플은 또 많이 다시 떨어지고요. 빠지고 있고 이래서 변동성이 있는 장세다 그렇지만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빠졌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뭐죠 미국 증권관리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이제 평가했던 분이 나가니까 리플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고 있고 또 비트코인처럼 ETF가 또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가 있고 네. 또 비트코인 자체도 미국 정부가 뭐 비트코인 2024 법안이라는 걸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씩 네, 그렇죠. 뭐 네. 100만 개를 사서 궁극적으로 미국의 부채 상환에 쓰겠다.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현실화 된다고 하면 상당히 시장에는 우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이 변동성이 항상 주저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정말 크게 우리 시장에서는 컸어요. 비상계엄 선포로 비트코인이 8,800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1억 3천만 원대로 올라왔는데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 급등을 합니다. 이게 지금 방금 우리 장재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미 증권거래위원장 이제 새로운 위원장 후보가 지명이 됐더군요. 그분이 이제 뭔가 확실하게 이 가상자산 시장에 조금 친화적인 분인 모양이죠. 새로운 분이. 그렇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트럼프 하에서는 자신은 소위 가상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미 공약을 하고 나온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NFT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초상화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그 팔면서 재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이전에는 이거 완전 사기다.
일기 때는 자기가 네. 대통령일 때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돌변해서 완전히 유연하게 예.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에 상당히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위험 선호를 체크할 수 있는 시장의 위험 선호를 예. 체크할 수 있는 전형적인 지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펀더멘탈한 게 없잖아요, 사실은. 예. 사람들의 수급으로만 사실을 좌지우지되고 왜냐하면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자도 없고 예. 뭐 효용수 쓰임새도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금과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긴 하는데 다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계엄령 발표 해제 있는 그때 깜짝 급락했었던 것은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가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했던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예. 측면에서 놓고 보면 좀 적어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안정을 찾았다는 것을 그 국내의 비트코인 가격으로 어느 정도 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은 좀 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상기업 상태로 선포 해제와서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이 변하는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때 갑작스런 일이 터지면 보통 그 나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나라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거꾸로 이제 국채 금리가 뛰게 된다 그러잖아요. 실제 우리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조금 올랐죠? 그렇습니까? 좀 올랐습니다. 예, 뭐 어제 기준으로는 뭐 4에서 5bp씩 올랐던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지금 오늘도 보니까는 조금씩 1bp 아침에 오르는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팔아야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채권을 팔면 그렇죠. 그러니까 판다고 그러면 사실 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안전자산이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 되면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채권에 투자하는 게 아니면 뭐 금이나 이런 쪽에 투자하는 게 맞는데 예. 그만큼도 안 되니까 이제 다 매도를 하는 우려 때문에 이게 금리가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매도세가 좀 있으면서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매수를 하는 것이 그런 금리 올라가는 걸 많이 제약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오고 있고요. 예.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계속 순매수를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채권을 순매수한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그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순매수한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 기대를 한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금리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요인으로 해서 뭐 아직까지는 들고 있어도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송 대표님도 계속 말씀해 주시지만 아직까지 셀코리아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에서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임시금융통화위원회도 열렸잖아요. 그래서 혹시 뭐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까 했는데 한국은행 이제 금리나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이런 상황으로 금리 정치적인 사건으로 금리는 내릴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창용 총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금리 이런 상황 때문에 금리를 손댈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럼? 지금은 적어도 이제 우리가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늘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금리는 예상 밖으로 연속으로 2번 낮췄고 낮췄기 때문에 그다음에 할 거는 사실은 만약에 하나 투매가 쏟아지면 그거를 다 받아주겠다. 무제한으로 우리가 다 받아주겠다. 사실은 그것이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수급이 꼬였을 때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게 사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발권력의 엄청난 그 파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미 말씀 아까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그 대응책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일었었던 대응책들 중에 하나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은 나오면 내가 다 사줄게. 그러니까 결국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어제 오늘 뭐 이렇게 그 소위 국채금리 움직이는 걸 보면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국내 국채 시장에서 대략 한 20% 있고 길게 보면 내년도 이맘때 1년 지나고 보면은 푸츠의 그런 글로벌 그 소위 선진국 채권 지수에 우리가 이미 편입돼 있고 1년 후에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외국인들이 국내 그것이 큰 움직임이 없다면 오히려 국내 주식 그 채권 국채를 더 사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 현재 이러한 변동성이 잘 안정되고 나면 오히려 1년 후에는 자기가 벤치마크 따라가려면 국내 국채를 더 사들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쉽사리 이거를 팔 이유는 없을 당장은 것이다. 없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잘 금융당국이 빨리 잘 대응을 했고 그것이 적어도 한 이틀간은 생각보다 워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이제 비상계엄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일이 벌어졌으니까 외국 투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럴 때 보통 이제 뭐 국가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혹시 신용 평가에서 그런 움직임은 좀 없습니까? 다행히 어젠가요? 어제 네. S&P가 와가지고 뭐 같이 무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네. 평가를 했는데 아주 핵심적인 얘기는 이번 사태가 정치적인 이벤트가 어떤 우리 경제 산업이나 금융시장 정책 이런 데 있어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외적인 이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좀 일단은 안정이 된 모습을 보였다. 네. 이런 점들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은행이 이 이슈 가지고 금리를 안 내리는 것처럼 S&P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태가 그렇게 현재 어떤 당장의 한국의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제는 되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했던 것이 좀 좋은 것 같고요. 예. 아주 다행이고 그다음에 좀 무디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더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면은 이게 좀 장기 신용 전망을 낮출 수 있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그렇죠. 예.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부터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상당히 지금 뭐 살 얼음판을 걷는 그런 기분으로 우리가 모든 한 발 한 발을 거둬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 잘해야 된다는 게 과연 이제 어떤 방향, 어떻게 하는 게 사실 이제 우리 관리가 잘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제 단행 열차가 출발을 했으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는 정책적인 울타리는 다 쳐놓은 것 같아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 문제의 본질이 시작된 다른 부분에서 이것을 굉장히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되겠죠. 네. 정치권에서. 지금 직전 탄핵이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2016년 11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이제 탄핵 투표가 빠르면 7일에 있을 예정인데 같은 시점, 그 당시와 지금 이제 비교해서 한번 주가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당시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안 그래도 이 질문을 먼저 주셔갖고 제가 당시의 지수 흐름,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흐름과 그다음에 세계, 그러니까 소위 에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그 소위 전 세계 주식 지수 주식지수.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2016년도 11월 경이 소위 탄핵 들어가기 전에 엄청 뭐가 난리가 났을 때입니다. 네. 11월이. 그렇죠. 우리나라에 엄청난 대규모 시위도 있었고 촛불 집회도 있고 그 기간 동안은 확실하게 우리나라 코스피가 세계 지수보다 언더퍼폼을 했습니다.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탄핵 직전에 그 여러 가지 사회 혼란, 시위 등으로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런데 탄핵 청구가 최종된 게 2016년 12월 9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달 정도의 큰 그러한 그 혼란 이후에 결국은 12월 10일경에 드디어 이제 탄핵 열차가 떠난 거죠. 출발한 거죠. 예. 그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본격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결국은 시장 전 세계 지수에 캐치업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따라잡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헤매고 있는 거 뭐 그때하고 또 어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정치권이 빠르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줘서 이것을 빨리 그 소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내준다면 결론을 내준다면 그때와 유사한 흐름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적어도 그 당시의 경험은 그랬다.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이 추진하는 이 탄핵, 대통령 탄핵이 과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국민들은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여튼 지금으로 보면 이 탄핵 정국이 들어가니까 지금 국회 예산안 심의를 해야 되는데 뭐 예산 심의 다 올 수도 중단돼 있죠. 내년 경제 상황 뭐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데 특히 내년 성장률이 이미 한국은행이 뭐 1.9%로 좀 낮게 보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뭐 지금 내수도 쫙 얼어붙지 않겠어요, 상황? 네, 뭐 아주 너무 당연한 우리 예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험자산 주식 저 가상화폐도 그렇고 다 위험자산이고 투자 심리에 영향받는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잘 풀어야지 거기도 좋은 거고 그 시장도 좋은 거고 만약에 잘 안 풀리면 경제 심리가 또 나빠지잖아요. 우리 심리가. 우리 경제 심리하면 소비 심리랑 투자 심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소비와 투자 심리는 내수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내수가 계속 부진했잖아요. 수출도 지금 점차 이제 둔화되고 있는 증가율이 둔화되는 거죠. 그렇죠.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이제부터 좀 살아날 거라고 한국은행은 전망을 해서 올해보다 내년에 소비 증가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국은행 전망치에서. 네. 경제 심리, 소비 심리 나빠져가지고 내려오면 1.9%의 성장률이 어쩌면 되게 낙관적인 전망치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성장률에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망을 할 때 전제 조건이나 아니면 가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할 때 내년도 경제 전망할 때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요인,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트럼프 2.0이다. 중국 경제의 부진이 지속이다. 네. 이렇게 몇 개를 열거해 놨는데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더해진 겁니다. 더 큰 폭탄이에요, 사실. 그죠? 단기적으로는 더 큰 폭탄이고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을 더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그동안 우리가 잘 관리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의 부진과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약세라고 봤었는데 이 부분이 하나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년도에 전망을 할 때 분명히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부 전망기관은 내년도 성장치를 1.6%까지도 봐요. 벌써. 그러니까 그 1.6%로 낮춘다고 하는 것은 이 탄핵 변수를 아직 감안하지 않은 거죠. 않았을 텐데 1.6 내린 거가 트럼프 2.0을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또 트럼프 당선자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매기는 거 보면서 아 이제는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구나를 감안하고 1.7, 1.8에서 1.6으로 낮춘 거거든요. 거기 또 추가적인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국은행이 2026년도 경제 전망을 하면서 성장률을 내년보다 더 낮은 1.8로 봤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1.8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기관들의 경제 전망이 낮은데 이게 탄핵의 변수가 아직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더 떨어질 수 있다. 사실 뭐 내수도 걱정이 있지만 더 걱정되는 내수와 관련돼 있지만 이 기업들이 진짜 비상입니다. 투자를 해야 되고 중요한 내년 경영 방침을 정해야 되는데 이 지금 혼돈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지금 아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큰일 아닙니까 이 정도면? 맞습니다. 이게 통상 이런 경우가 있으면 투자 계획을 일단 멈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걱정이긴 한데 굳이 여기서 좋은 점을 찾자면 이제 트럼프 신임 정부가 내년 1월 20일에 출범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협상할 대상이 우리나라엔 적어도 없는 것 같아요. 당분간 미리 왜냐하면 탄핵 정국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 3개월 가거든요. 우리는 3, 4월 돼야 우리 협상할 대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참 이게 꼭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말하면 트럼프로부터 우리가 시간을 벌 수는 있죠.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고 그 사이에 캐나다와 멕시코와 또 그다음 베트남일 것 같은데 베트남과의 협상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후에 탄핵 이후에 올 새로운 정부한테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리고 소위 벤치마크 할 수 있게 생긴다는 측면에서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순 비관론 속에서 그런 작은 희망이라도 가져보는 게 좀 웃음을 짓게 만듭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선포와 해제 관련 우리 증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재철 KB국민은행 자문교수,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